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2회 8강 71번부터 80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71번. 71번은 업무 수행과 관련해 명령을 받는 방법, 그래서 다른 말로 수명이라고 하죠. 그죠? 또는 지시 받기 라고도 합니다. 대안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먼저 설명을 보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직장 내에서 우리가 업무 중에 명령을 받거나 또는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명령과 보고가 가장 직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업무가 다 완료했으면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사한테 명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령을 받을 때는, 자, 호명을 받으면 네 하고 대답을 한다. 그 다음에 메모지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요점을 기록한다. 끝까지 잘 듣고 OW1H로 생각하며 모호한 점은 질문을 해서 명확하게 해 놓는 게 낫겠죠. 다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점을 간단히 복창을 한다. 그리고 능력, 시간, 내용을 생각해서 수행한다. 이게 명령을 받는 방법이고요. 명령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명령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파악한다. 목적 파악, 그 다음에 명령자의 진위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죠? 무엇을 원하는지. 그 다음 육하 원칙에 의거해 명령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명시 의견 제시하는 방법. 내가 명령을 받을 때 조금 모호한 점이나 또는 뭐 궁금한 점이 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제시하는 방법이죠. 그럴 때는 공정히 진술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사실에 의거해서 있는 그대로 간결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갖추고 다시 상사의 지시를 구하는 게 좋다. 만약에 명령을 받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것 같다 그랬을 때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거를 완료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1번 업무 지시에 대해 호명을 받으면 네 하고 대답한다. 맞겠죠? 요점은 간단히 복창한 후 능력, 시간, 내용 등을 잘 생각하여 수행토록 한다. 3번 업무 지시사의 명령을 듣고 잘 듣고 OW1H 원칙을 사용하여 모호한 점이 있을 때는 질문을 한다. 맞는 말이죠. 4번은 메모지를 준비해 요점을 기록해서 정리한다. 5번은 설사 지시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자세를 수반해야 된다. 그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따라야 될까요? 당연히 의견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시할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제시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72번 콜센터 업무 성격에 따른 분류 중 아웃바운드 콜 서비스 활용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있죠. 콜센터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인과 아웃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블렌디드 통합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걸 먼저 설명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콜센터에서 업무 분류에 따른 분류죠. 업무에 따른 분류로 인바운드 콜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콜 서비스, 그 다음에 혼합형 콜센터가 있어요. 혼합형은 블렌딩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블렌딩 콜센터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용어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인바운드는 걸려오는 전화. 그러니까 외부에서 조직 내로 걸려 들어오는 전화죠. 주로 업무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고객의 니즈, 필요, 그 다음 불만사항 처리, 주문 접수, 제품 설명, 고객의 의문점이나 궁금증을 확인할 때 인바운드 콜을 많이 쓰는 거고요. 이때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상담이나 승인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상품 정보 안내, 클레임, AS 접수, 텔레뱅킹, 신규 가입 접수 및 처리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특징으로는 고객이 전화를 거는 곳이니까 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접근 용이해야 되겠죠. 잘 연결되게끔. 그 다음에 사전 예측성도 있어야 돼요. 콜이 몰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된다. 정밀성 있어야 되고 신속 정확, 그 다음 서비스성 있어야 되고 프로세스성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인바운드 콜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당하는 것. 지금 앞에 문제가 똑같은 거죠. 아웃바운드 콜에 해당하지 않는 거면 이거는 인바운드 콜이죠. 자, 고객의 방문 약속은 고객이 전화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바운드 콜에 해당한다. 2번은. 그래서 틀린 거죠.
아웃바운드가 아니고 인바운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인바운드 콜 서비스 그러니까 콜센터의 특징은 어때요?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선택하여라. 이런 문제 한 문제 나오겠죠. 그 다음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는 거 나오겠죠. 두 개 유형으로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인바운드 콜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아웃바운드 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화를 거는 업무예요. 그러면 안에서 밖으로 거는 거죠. 그럼 신속할 필요는 없죠.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객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연락하려고 하는 고객의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웃바운드 콜센터 같은 경우는 자, 다른 말로 이제 발신 콜센터라고도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마케팅이 많아요. 그래서 텔레 마케팅 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극적인 판매, 마케팅, 캠페인 전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업무를 보시면 대부분이 물건을 판매하는 거를 판매를 더 촉진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판촉 활동 강화, 그죠? 부가 서비스 가입 촉진, 그죠? 해피콜은 조금 이제 물건을 구매를 유도하는 건 아니지만 해피콜을 해줌으로 해서 재거래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다시 거래하도록 하는 거. 시장조사, 연주고객 관리, 기념일, 생일 챙기기. 요거는 해피콜이랑 맥락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축하전화, 이것도 요 맥락이 비슷하죠. 텔레마케팅이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콜센터는 신속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주 업무가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물건을 살만한 고객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질의 고객 데이터 보유예요. 그 다음에 기업이 주도하는 거죠. 주도해서 밖으로 전화를 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케팅에는 목표가 있고 성과가 있는 거죠. 그죠? 목표 달성과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고객 설득 능력이 필요하겠죠. 마케터는. 그 다음에 판매 이후의 사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성과 지향형이다. 그 다음에 CRM이나 DBM 마케팅 기법 및 솔루션의 전략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CRM은 우리가 콜센터하고 연결해서 고객 관계 관리니까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아웃바운드 콜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문제 나왔죠, 방금. 그죠? 해당하는 것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특징도 아웃바운드 콜센터 특징을 모두 선택한 것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유형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혼합 상황 업무 처리를 하는 콜센터를 혼합형 콜센터 또는 블렌딩 콜센터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블렌딩이라는 용어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해서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서 풀었던 문제죠. 그죠?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콜센터 유형은 찾는 거죠. 자, 우리 콜센터가 아까 전에 구분을 할 때 앞에 문제는 업무 분류에 따른 거죠. 인인가 아웃인가 혼합인가 이렇게 찾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조직 구성원에 따른 콜센터의 정의예요. 조직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직영 콜센터 직접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직접 운영하는 방식 기억하시고요. 아웃소싱형 콜센터가 있어요. 자, 아웃소싱형 같은 경우는 요즘 대부분은 아웃소싱형 콜센터가 가장 많죠. 그죠? 운영하는 형태가. 자, 운영 리스크 등을 방지하고 효율성, 생산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설, 시스템, 인력 등을 외부 전문 콜센터 운영업체에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기업 측에서는 당연히 인사 부분, 상담원 관리 부분이 가장 힘든데 그 부분을 다 외부 업체가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다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인력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다 있는 외부 업체가 해주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자체에서는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콜센터 하나를 구축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휴형 콜센터 같은 경우는 자, 아웃소싱은 전체를 그냥 다 넘겨요. 근데 제휴는 같이 운영해요. 기업과 콜센터 운영의 장점과 전문성을 지닌 업체와 제휴하여, 그죠? 제휴하여 시스템, 인력, 업무 노하우를 결합 또는 공유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같이 제휴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제휴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장비 구성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 전화 통합 콜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CTI라는 이 장비를 시스템을 이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다음 CTI라는 이 용어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약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C는 컴퓨터, 그 다음에 T는 텔레폰, 그 다음에 통합 장치니까 그죠? 시스템이니까 인터그레이션 해서 CTI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러면 컴퓨터와 전화 장치를 이용한 거죠, 그죠? 이용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연동되어서 처리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어떤 모 콜센터, A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그죠?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일단 전화가 컴퓨터로 연동이 되겠죠. 컴퓨터로 연동되어서 팝업 스크린에 전화번호가 뜨면서 그 고객의 이력이 다 뜬다는 얘기예요. 그 정보가 다 뜨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바로 응대를 한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우리가 CTI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웹 콜센터 같은 경우는 VoIP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지금은 CTI 통합 장치를 쓰고 있고요. VoIP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예전에 우리 지금 이거 070 전화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인트라넷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예전에 시외 전화를 걸면 어때요? 시외 전화 요금이 부과가 되었죠. 근데 우리 인트라넷을 이용하면서 인터넷이라는 데이터를 쓰면서 국제 전화를 걸어도 070은 전화 요금이 똑같아요. 시내나 시외나 국제나 똑같겠죠. 그죠? 이런 서비스를 받는 이런 시스템, 이런 장점이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VoIP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CTI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구성원에 따라서 장비 구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아시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또 나올까요? 조직 구성원에 따른 콜센터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라. 이거죠. 그러면은 직영이나 직할, 아웃소싱, 그 다음 제휴형 3개 선택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문제 유형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를 살펴보시면 운영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고 효율성, 생산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설, 시스템, 인력 등을 외부 전문 콜센터 운영업체에 조달하는 방식. 그래서 이걸 아웃소싱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많이 해요. 그죠? 비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잖아요. 그죠? 이걸 절감하기 위해서 쓴다. 아웃소싱. 해서 3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4번. 보기의 가로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자, 가로란 그죠? 사업자의 서비스가 가입자당 평균 수익을 뜻하는 용어다. 그래서 이 용어를 갖다가 우리가 뭐 2대8 법칙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ARPU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ARPU는 평균, 그러니까 가입자당 평균 수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서 ARU가 상승한다는 것은 가입자당 평균 수익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당연히 회사 측면에서 매출이 증대한다는 얘기죠. 그죠?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이용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별 ARPU를 분석하여 고객 분류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충성도 높은 고객의 20%가 매출의 80%를 올린다는 80대 20 법칙,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용어가 시험 문제에 가끔 잘 등장을 해요.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에 용어로 주로 통신 서비스 사업 지표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한 기업 콜센터 현장에서 기존 고객의 가입자당 평균 수익을 높일 목적으로 교차 판매나 상향 판매 활동을 강화하기도 한다. 그죠? 그래서 4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5번. 스크립트 작성 원칙에 대한 문제네요. 보기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되네요. 그죠? 근데 앞에서 설명을 모의고사 1차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작성 목적과 수정 시 동기 등을 스스로 확인하여 문서의 변화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키포인트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이를 파일로 만들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잘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떤 원칙이죠? 상황 관리다.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봤던 거 기억나시죠? 이 부분이. 그죠?
자, 그 다음 76번.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대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건 뭐 그냥 읽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객이 나를 일부러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그죠? 우리, 전화 상담에서 보면 고객 응대, 불만 고객 응대에서 보면 피레침의 원칙 있죠? 피레침의 원칙은 고객이 나한테 불만이 있어서 욕하는 게 아니다. 어디, 기업에 또는 제품의 문제점에, 그죠? 회사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관점을 가져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관점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고객이 나를 일부러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2번, 나는 지금 연극을 하고 있어.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며 자신과 업무를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 3번은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기 암시나 혼잣말은 정서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뭐 자기 암시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심호흡이나 뭐 자극 피하기, 관심 바꾸기, 용서를 통한 해소 등으로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다음 5번 심리적인 상처는 자꾸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을 멈추거나 다른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좋지 못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방법도 좋다. 우리 감정노동은 사실은 감정노동에 맞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에 접점해서 근무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나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완충력이 높아. 그러니까 잘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게 탄력성이 꺼졌을 때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내 몸에 또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면 대인기피증이라든가 또는 우울이나 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 노동자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게 나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체킹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 노동을 덜어주는 전략이라고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분노 조절 훈련으로 뭐 복식 호흡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7번. 콜센터 모니터링을 위한 코칭의 종류 중, 그죠?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코칭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칭은 콜센터 성과 관리에 대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코칭의 종류는 대상이나 시기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 코칭을 할 것인가, 집단으로 할 것인가, 그죠? 개별 코칭 같은 경우는 1대1로 상담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대상은 신입사원이나 뭐 실적 부진자나 민원 유발자 뭐 이런 사람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코칭 같은 경우는 일정한 형식을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콜센터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QA는 뭐예요? 통합품질 관리자죠, 그죠? 분석가 또는 관리자, 뭐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코칭을 하는 사람이 사전에 코칭 대상과 시기, 그 다음에 코칭 내용을 선정하여 상담원에게 코칭을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실시하는 게 프로세스 코칭이다. 그래서 장점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정의가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정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팟 코칭이 또 정의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장점은 아직 안 나왔지만 보기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스팟은 짧은 시간에 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주의를 집중시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참여를 통해 성취를 향상시키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형태다. 이게 스팟 코칭이다. 그 다음에 풀 코칭 같은 경우는 짧은 미니 코칭보다는 코칭 시간이 길고 코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풀이니까 뭔가 길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모니터링 평가표에 따라서 업무 및 두세 개의 통화 품질 기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룹 코칭 같은 경우는 아까 개인 코칭이랑 조금 다르죠. 그죠? 콜센터에서 직접 적절이죠. 그죠? 콜센터에서 적정 수준의 통합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코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진행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콜센터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한다. 그죠?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프로세스 코칭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자 프로세스 코칭 나왔고요. 스팟 코칭 나왔고요. 풀 코칭 나왔죠. 그죠? 각각 정의에 대해서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아직 장단점을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78번. 다음 중 비즈니스 상황에서 필요한 명함 교환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는 것,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 명함 건네는 방법, 받는 방법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함을 건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깔끔한 지갑을 이용해야 되죠. 지갑에 넣어서 명함 지갑에 넣어서 이용을 한다. 지갑이나 수첩 등의 요분에 명함을 좀 가지고 다니는 게 좋다. 간단히 인사나 악수가 끝난 뒤에 교환을 해야 돼요. 바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먼저 건네는 것이 예의다. 그죠? 아랫사람이나 용건이 있는 사람이 자기 소개 차원에서 먼저 건네기도 해요. 이게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건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보다 먼저 명함을 꺼내고요. 그 다음에 바른 명함인지 확인하고요. 180도 돌려서 상대방이 볼 수 있게끔 바로 보이도록 목례를 하면서 가슴선과 허리선 사이에서 공손히 어떻게 한다? 전달한다. 그리고 전달할 때 반드시 고객보다 먼저 명함을 꺼낸다. 근데 고객이 2명 이상이다. 이럴 땐 누구한테 먼저 줘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윗사람부터 주도록 한다. 요 시험에 나왔겠죠.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명함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함을 받았는데 한자가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척을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혹시 모르는 한자가 있을 경우에는 실례하지만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 문장.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명함을 받고 싶을 경우에 정중히 요청을 한다. 그 다음에 명함은 정성껏 다루어야 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명함을 적거나 명함으로 부채질을 하거나 뒷주머니에 집어넣거나 이건 안 된다. 금지. 자, 명함을 교환할 때는 일어서서 건네는 게 원칙이에요. 앉아있다가도 일어서서 건네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받았을 때는 대화를 나눌 때 명함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두는 것이 예의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어떤 뭐 직책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테이블 위에 놓고 상담을 하는 게 좋다. 대화를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명함이 없을 경우에는 사과와 함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전달해도 신뢰가 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한 손으로 받는다.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양손을 한 손. 삑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목례를 하면서 양손으로 받는다. 동시에 주고받을 때는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는다. 기억하세요. 얘가 바뀌겠죠. 이렇게. 그리고 받은 명함은 허리 높이 이상으로 유지한다. 모르는 한자가 있는 경우 실례하지만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명함은 이제 관리방 받았을 때 뒷면에 또는 뒷면 여백에 만난 날짜, 장소, 이유 등을 적어 메모를 해두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인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메모를 해두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뭐 보관할 때는 한번 유의사항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모하기도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함을 분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회사별, 업종별, 모임별, 가나다 순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직장관계 명함은 업종별로 나누어 색인을 만들어 관리하고 개인적 관계는 가나다 순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정도로 참고하시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명함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전에 색깔 변한 부분에 다 문제가 나왔던 문제예요.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1번 볼까요? 평소 명함 지갑을 이용해 충분한 양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맞겠죠? 2번. 일반적으로 방문자와 접견자 사이일 경우 방문하는 사람이 자신을 알리면서 먼저 건네는 게 좋다. 그죠? 명함을 건넬 때 상대방이 읽기 쉽도록 반대로 돌려잡고 건네는 것이 좋다. 그죠? 4번은 상대방에게 받은 명함 뒷면 여백에 날짜, 장소, 미팅 내용 등을 메모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날까요? 아니죠. 그죠? 메모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상대방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 혹은 상급자에게 먼저 건네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9번 악수의 5대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죠? 5대 원칙 한번 볼까요?
악수를 할 때 5대 원칙은 첫 번째, 미소, 스마일. 그죠? 그 다음에 눈 맞춤, 아이 컨택을 하면서 악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적당하게 흔들어야 되죠. 리듬. 그 다음에 적당한 힘을 주어야 된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5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 방금 앞에는 지금 영어로 나왔죠. 한글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죠? 한글로도 많이 나왔으니까 한글로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기억하셔야 돼요. 스마일, 아이 컨택, 디스턴스, 그 다음에 리듬, 파워. 여기서는 우리 4번에 카인드리스라고 해서 친절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대 원칙을 풀어서 설명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고 악수를 하는 것은 큰 실례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악수할 때는 악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악수하면서 동시에 인사를 하는 거.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에 친절이겠네요. 카인드리스 해서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0번. 다음 중 비즈니스 상황에서 지켜야 할 전자우편 네티켓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문제를 풀겠습니다.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1번.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첨부 파일은 용량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예외를 두지 않고 발송하여야 한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용량에 상관없이 하는 게 아니라 용량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압축을 해야 되죠. 용량이 많다라면. 그죠? 2번, 첨부 파일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압축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발송하는 게 원칙은 아니죠. 압축을 하고 보내는 게 좋습니다. 3번, 서둘러 보내는 이메일은 실수하기 쉬우므로 발송하기 전에 다시 한번 수신인의 메일 주소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죠. 그죠? 맞는 말이죠. 4번, 수신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유모 메일, 우리가 업무 메일에서 유모 메일을 보내시면 안 되겠죠. 그죠? 또는 정보성 메일을 통해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신뢰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우리가 업무 메일에서는 이모티콘이나 또는 해시태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업무적인 대화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명확한 의미를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메일 에티켓. 워낙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누가 보냈는지 알려라. 자신의 신분을 알려야 된다는 거. 알리지 않고 그냥 보내면 요즘 스팸 메일로 그냥 바로 걸러져서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용량이 큰 파일이나 여러 개 파일은 반드시 압축을 하여서 첨부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내용은 간결하게, 불필요한 군더더기 말은 읽는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 첨부 파일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언어 선택은 신중하게, 약어나 또는 속어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영어 대문자로만 메일 제목을 쓰시면 그죠? 제목을 쓰는 일은 금물이에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읽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신뢰가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매너를 지키자. 그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의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라. 방금 나왔던 게, 잘 설명한 게 이게 답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 준수. 24시간 이내에 답장을 하는 게 좋겠죠. 유모 메일과 정보성 메일은 수신자의 동의를 받고 보내는 게 좋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고 보내는 게 네티켓이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대문자로만 보내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대문자로만 보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80번까지 문제 다 풀었는데 실무 문제 풀면서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빨라졌죠. 그죠? 풀다 보니 너무 말이 빨랐네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 우리 2차 마지막 문제를 다음 회차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